네, 고전문문 주요작품 해설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우리 전 시간에 그 해가하고 구지가하고 공무도화가를 같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가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첫 번째 작품 세 가지를 봤고요. 자, 오늘은 두 개를 더 볼 겁니다. 하나는 황조가라고 하는 글인데 사실은 설명할 내용이 많지는 않고요. 자, 마지막에 설명할 정읍사라고 하는 글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전 시간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고대 가요는 전부 다 한역시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로 전해지다가 고비문학이었다가 추후에 한문으로 기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한 놈이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정읍사라고 하는 놈은 한문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추후에 조선시대에 와서 한글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정읍사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언급되는 글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대 가요 중에서는 조금 신경을 쓰고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그렇다면 첫 번째 나와 있는 황조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죠. 자, 고대 가요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배경사를 바탕에 둔다 그랬습니다. 이걸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 유리왕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자, 유리왕이 원래 송씨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송씨가 일찍 죽었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왕비를 나중에 드리게 되는데, 한 사람이 치이고 한 사람이 하희라고 하는 두 명을 왕비로 드리게 돼요. 자,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두 명의 왕비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답니다. 유리왕 입장에서는 이 둘을 화해시켜서 잘 지내게 하고 싶은데 이 둘이 맨날 싸우는 거지. 그래서 고민 끝에 유리왕이 각각 궁궐을 다르게 지어주고 다른 곳에 있으면서 서로 못 보게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리왕이 사냥을 갔다가 돌아왔더니 그 사이에 이 둘이 싸우는 바람에 하나가 집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자, 왕비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만 남게 됐죠. 자, 그 상황에서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게 없고요. 보다시피 4줄짜리 짧은 글이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해 보여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다정히 즐기는데 정답다고 표현한 거죠. 자, 하자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꾀꼬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꾀꼬리는 한 쌍이 암수가 서로 정답게 놀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줄 볼게요. 외로울사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자, 앞부분에서는 하자가 보고 있는 정다운 꾀꼬리의 모습을 얘기했고, 뒤에 두 줄에서는 그거와 상반되는 하자의 외로운 처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기억하실 것은 대비적 구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문학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현대문학이건 고전문학이건 흔하게 쓰는 방식인데요. 자, 정다운 꾀꼬리하고 외로운 나를 대비시키면, 이 두 가지 동시에 병치시키면 하나가 강조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 글도 정다운 꾀꼬리와 외로운 나의 모습을 대비해서 나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일단 하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꾀꼬리라고 하는 놈에 혹시 감정이 이입되어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꾀꼬리에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 그렇지 않죠. 자, 감정이입이 되려고 하면 주관적 정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자와 대상의 정서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다시피 꾀꼬리는 하자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아요. 쟤는 정답고 나는 지금 외로운 상황이니까 정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감정이입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화자의 정서를 부각해주는 하나의 소재가 된다라고는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또 시상전개 방식 하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꾀꼬리를 먼저 봤어요. 하자가 꾀꼬리를 먼저 봤어. 내 외부에 있는 풍경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내 속마음을 얘기한 거지. 자, 이런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경, 먼저 경치를 얘기하다, 선경, 나중에 정서를 얘기하다, 후정, 선경, 후정의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시에서는 가장 흔하게 쓰는 시상전개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표현상의 특징 중에 또 눈에 띄는 것이 펄펄이라고 하는 음성 상징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글에 생동감을 주고 있다. 자, 그러면 해야 될 설명은 전부 다 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쯤에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배경사라 얘기했어요. 두 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갔어. 한 개가 남았잖아, 그치? 한 명이 남아있는데 정말 이렇게 외로웠을까? 좀 이상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두 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한 명이 집으로 갔기 때문에 난 지금 되게 외롭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는 개인 서정시예요. 그런데 또 조금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두 명의 왕비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와 하희로 상징되는 두 부족,
두 부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했는데 그 통합이 망가지고 결렬되고 결과적으로는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개인 서정시라고 보는 건 조금 정도 문제가 있어 보이죠.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글도 개인 서정시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집단 무가에서 개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노래라고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핵심 정리 보시면서 또 거짓말하는 게 있는지 훑어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유리왕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갈래는 당연히 고대가요고요. 한혁시가고 서정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배경사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얘기한 거니까 정서를 서술한 시니까 당연히 서정시가 될 거고요. 형식은 사원사고의 한혁시가입니다. 자, 사원사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한혁시가 한문으로 번역한 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격은 애상적, 우의적. 자, 애상적이라는 말은 전시가 말씀드렸죠. 슬프다는 뜻입니다. 이별한 이후의 슬픔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꾀꼬리를 통해서 나의 외로운 마음을 돌려서 표현하고 있어 우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주제는 짝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이라고 당연히 알 수 있고요. 자, 의의 첫 번째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개인적인 서정시다. 공무도화가와 아울러서 가장 오래된 형태의 개인 서정시라고 보는 거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견해에서는 집단 무가에서 개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노래라고 보기도 합니다. 저렇게 하면 일단 황조가는 간단하게 설명이 됐고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읍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읍사는 망부석 설하라고 하는 설화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뭐 간단한 겁니다. 남편이 어떤 이유로 집을 지금 나가 있는 상태야. 나가 있는데 남편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는 길을 계속 지키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돌이 되어버렸다. 이런 설화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있는 그런 설화인데요. 이 글도 마찬가지로 망부석 설화의 바탕을 두고 있고, 자, 이 글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얼핏 생각나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읽은 다음에 정리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고대가요가 틀림없어 백제 시대의 노래니까. 고대가요가 맞는데 다른 고대가요처럼 한문으로 번역된 한혁시가가 아니라 한글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 전해지는 유일한 백제가요입니다. 자, 백제가요들 중에서 기록상에는 이런 노래가 있었다는 거 있겠죠. 있는데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 전해지는 노래는 얘밖에 없기 때문에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시조의 원형을 보여주는 노래입니다. 자, 시조가 어떤 형식을 취하는지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3장, 6구, 45자 내외로 쓰는 거죠. 이 시조의 기본 형식이란 말이야. 근데 이 정읍사라는 글을 어기와 어강돌이 아으다롱들이라는 후렴구를 다 빼버리잖아요. 후렴구를 다 빼버리면 3장 6구의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시조의 출발점, 다른 말로는 시조의 연원이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른 고대가요랑은 조금 틀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동시에 또 문학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글이니까 특별히 눈여겨서 잘 봐두시면 좋겠고, 자, 해보겠습니다. 상황은 지금 남편이 집을 나가 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고 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지금 밖에 나와서 하늘에 떠있는 달림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기원하는 바, 소망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 보겠습니다. 달하 높이공 도다샤 어기야 머리공 비치오시라. 자, 이게 일단 한 달간인데요. 달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상의 대상으로서의 자연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전을 보다가 보면 달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많죠. 어떤 경우에 임금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단순한 심미적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내가 소원을 비는 신과 같은 존재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거를 천지신명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전 시간에 했었던 해가하고 구지가에서 거기가 거북도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내가 소원을 비는 신령한 존재,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글에 쓰인 달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기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내가 소원을 비는 기원의 대상이고, 자, 그 뒤에 보시면 달아라고 부르지 않고 달하라고 부르고 있죠. 고전에서 민요 같은 걸 보면 봤나 모르겠는데 달 타령 같은 거 달아 밝은 달아라고 부르죠. 현대에 와서도 혹격조사, 누구를 부르는 조사는 야 이런 게 있어요. 고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하가 붙어 있잖아. 지금은 쓰지 않지만 옛날 그 중세시대에는
어떤 대상을 높이는 호격조사가 따로 있어요. 아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하라고 부르면 그 앞에 있는 대상을 높여서 부르게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달아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달림이시여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달림이시여. 멀리 곰 돋아자. 자, 멀리 돋아달라. 멀리 비춰달라는 말이겠지.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 멀리 곰이라고 돼 있죠. 곰. 전미사예요. 강세형 전미사라고 하는데, 높이곰이구나. 높이곰. 곰은 강세형 전미사예요.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거의 문법적인 명칭이 강세형 전미사는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곰자가 붙으면 뭔가를 강조하는 거구나.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에도 보통은 반복해서 해석을 해요. 다시 해봅시다. 달하 달림이시여 높이곰 높이 돋으시여 이런 말이고, 자, 그 뒤에 다시 또 곰이 또 붙습니다. 어기야는 여음구입니다. 이런 거 쓸데없이 그냥 들어간 구절이에요. 빼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멀리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부분에서는 달림한테 소원을 빌고 있는 부분을 하나 본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어기야 어방돌이 아으 가롱들이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얘를 후렴구라고 부릅니다. 마치 나중에 하시게 될 고려가요하고 형식이 되게 비슷하죠. 왜냐하면 고려가요랑 얘랑 기록되는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한글로 기록하면서 이거를 궁중잔치의 노래 가사로 쓰다가 보니까 슬픈 내용만 들어있으면 임금님이 흥이 안 날 거 아니야. 그래서 후대에 기록하는 당시에 원래는 이런 게 없었는데 기록하는 당시에 궁중잔치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서 후렴구를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리듬감을 집어넣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 속에 이러한 후렴구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얘를 싹 빼내고 나면, 제거하고 나면 남아있는 부분이 3장 6구이기 때문에 시조와 형식이 같아진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자, 어쨌든 간에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라고 하는 후렴구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저제 내려오신 거요. 자, 남편이 하도 안 오니까 남편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라고 추측해 보는 건데요. 저제는 시장을 얘기해요. 시장에 가 계신가요?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나 알 수 있냐면 남편의 신분을 하나 알 수 있어요. 남편이 물건 사러 간 게 아니라 시장에 물건을 팔러 간 사람이야. 보통 행상인이라고 부르죠. 자기 가게가 없이 이곳저곳 또 돌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남편이 아마 그런 사람이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혹시 시장에 가 계신가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어기야 증대를 드디올쓰라. 어기야는 여음구니까 빼고, 자, 증대라고 하는 것은 자, 진곳, 마른 곳에 반대라는 말이에요. 진곳.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위험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드디올세라에서 어미를 보시면 리을세라라고 붙어있죠. 자, 얘를 의구형 어미라고 부르는데요. 해석을 하실 때에는 뭐뭐 할까 두렵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시장에 가 계신가요? 어기야 위험한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염려하고 있는 거죠. 자, 증대는 이 글 속에 등장하는 유일한 부정적인 시어인데요. 선생님이 지금 위험한 곳이라고 해석을 했죠. 자, 왜 위험한 곳이냐면 남편을 비춰주는 달이 비출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달이라고 하는 것은 강명의 이미지죠. 밝음의 이미지야. 반면에 증대는 달이 비추지 않는 곳이니까 어둠의 이미지죠. 그래서 이걸 전체를 보면 밝음과 어둠의 대비, 이미지의 대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명암의 대비라고 하죠. 밝을 명, 어두울 암. 그래서 명암의 대비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자의 정서는 남편이 그러한 위험한 곳을 디딜까 걱정스러워 염려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보기가 나온다면 뭐 신경을 써야 되지만, 보기가 없이 그냥 물어본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증대를 드디올세라 해서 증대라고 하는 곳이 아까 선생님이 위험한 곳이라고 했어요. 뜻은 마른 곳의 반대, 질퍽질퍽한 곳이라고 본다 그랬죠. 자, 이것 때문에 이 부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증대가 마른 곳에 반대되어 있으니까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물은 음양오행설에 따지면 음이지. 남녀 중에서 여자가 음이죠. 그러니까 저 증대라고 하는 곳을 위험한 곳이 아니라 여자가 있는 곳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남편이 집에 안 돌아오고 술집 같은데, 기생집 같은데 여자가 있는 술집에 가 있을까 걱정되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고전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도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저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 가능성을 공부해 두시는 건 좋고, 다만 학교에서 일반적인 설명은 아마도 위험한 곳이라고 하게 될 거고, 이 부분에서 하자는 염려의 정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어기와 어강돌이, 다시 또 후렴구가 하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어느 곳에나 놓고 오십시오. 남편한테 당부하는 거죠. 시장에 가 있는데 그 짐이 무거워서 그걸 들고 오는 상황이라면 갖다 버리고, 네가 중요한 거니까 물건 같은 건 다 버리고 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기야 내 가는데 첨걸할세라, 또 리을세라가 붙어있죠. 내가 가는 곳이 저물까 두렵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야기가 끝났는데, 조금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끝날 때 내 보세요. 내 아이처럼 표현하고 있죠. 유가 아니라 아이로 표현하고 있잖아. 너 어이가 아니라 아이로 적어놨으니까 문맥을 보면 남편이 돌아오는 그 길이 어두워질까봐, 저물까봐 두렵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어이 너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 나라고 돼 있잖아요. 이상하죠, 그죠?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단 이거를 내용상으로 보면 너지, 그지? 내용상으로 보면 화자가 아니라 남편을 지칭하는 말이야. 이렇게 본다면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귀갓길이 저물까 두렵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표현된 그대로 나라고 본다면 내가 남편을 마중가는 마중길이 저물까 두렵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둘 중에 뭐든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만 자연스러운 것은 의미상 보는 거겠죠. 남편이 오는 그 길이 저물까 두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정읍사 내용 설명은 모두 다 했습니다. 자, 핵심 정리 한번 볼게요. 배경사나 망부석사나 말씀드렸고요. 갈래는 고대가요, 유일한 백제가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은 서정적, 기원적, 민요적, 주제는 행상당한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는 거고요. 자, 의의 볼게요. 첫째,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시가라고 됐어요. 자, 이 부분 오해 안 하면 좋겠는데요. 훈민정음,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노래는 용비어천가예요. 한글로 기록된 최초는 용비어천가인데, 이거는 뭔 말이냐면 한글로 기록된 여러 작품 중에서 기록 말고 창작이 가장 오래된 노래라는 거예요. 백제 때 창작된 거니까 한글로 기록된 노래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노래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고요. 자, 시조 형식의 연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공부할 때도 이 글이 정읍사라고 하는 게 시조 형식의 기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만 공부하지 말고 항상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이유는 3장 6구의 형식 때문에 그래요. 뭐를 제외한다면, 후렴구를 제외한다면 3장 6구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 글을 시조의 출발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답이냐? 아니,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9체안가, 나중에 하게 될 19체안가, 사내가의 낙구 부분에서 시조의 연원을 찾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노래를 갖다 놓고 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해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고대가요 나머지 부분들을 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는 좀 말랑말랑하고 쉬울 겁니다. 이제 곧 어려워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쉽다고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쉬운 것일수록 제대로 잘 공부해 둘 수 있으면 추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